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16년 국가직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다소 좀 수준이 좀 높았다. 이런 문제가 몇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좀 용어가 좀 새로운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민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동구락부 뭐 이런 단어들이 약간 좀 생소해서 그렇지 그거 외적으로는 약간 좀 쉬운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좀 문제를 좀 풀었을 때 한 90점 정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좋은 점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보통 직렬에 비해서 한 다소 한 10점에서 5점 정도 좀 더 커트라인이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어렵다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좀 다소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판단하시면서 한번 내용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좀 문제 출제가 좀 되었던 것들 한번 분석을 한번 좀 해본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분류사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치가 거의 한 11문제 정도 이렇게 좀 나왔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가 3문항, 그 다음에 사회가 2문항, 그리고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문화가 3문항 이렇게 좀 출제 좀 되었고, 나름대로 그런 제일 앞부분에 그런 역사와 관계된 그런 내용에서 이제 한 문항이 이렇게 좀 출제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보이는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형태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본다면 역시 정치사 위주로 좀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화 계속적으로 좀 강조가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정치사가 좀 되면 사회사가 좀 쉽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거를 시대사로 한번 좀 나타내 본다라고 한다면, 자, 제일 먼저 이제 역사와 관계된 내용이 하나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고조선 문제가 하나가 나왔죠. 2015년, 16년 이때 이제 고조선 문제가 좀 자주 보입니다, 요즘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게 그 다음에 내용으로 좀 볼 때 고대 파트,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현대, 이런 식으로 좀 갈 때 이 고대 파트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중세에서 3문제, 근세, 근대 태동기 각각 2문제씩 나오고요. 근대 일제강점기가 3문제씩. 현대가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좀 약간 복합형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출제 좀 되었는데, 그게 이제 풍수지리설 관계된 그런 문제도 하나가 좀 출제가 되고.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요렇게 한번 좀 가보면은, 그렇죠. 20문제, 요렇게 좀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류사에서는 중요한 게 역시 정치사였지만, 여기서 보시면, 근세, 근대 태동기, 근대. 그렇죠. 요런 내용이 바로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전체적으로 한 7문항 정도 이렇게 나온다. 볼 수가 좀 있고, 현대사에서 이번에 다소 좀 작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근대사와 일제강점기가, 이게 좀 많이 나올 경우에 요걸 좀 적게 나온다든지, 요런 형태를 좀 뜨지만, 전반적으로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좀 전반적인 내용하고 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좀 가지고 현대사 뭐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좀 기존의 형태와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서 우리가 좀 풀이를 한번 좀 들어가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한번 푸시고 난 다음에 제 설명을 좀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이런 말이 좀 나와 있고, 두 번째 고려 임종 때, 임종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사건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렇죠. 이런 사건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이 김부식, 생각나시죠?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본기나 세가나 지, 연표, 열전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으면 요건 분명히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 정리를 쭉 한번 할 때,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 역사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초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신직공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그다음에 말기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주면은 요걸 우리가 전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후기라고 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전기 때 실록, 조선왕조 실록 말고 고려에도 실록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7대 실록 이런 것들이 편찬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그다음 중기 하면은 생각해야 될 게 꼭 삼국사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요게 요때 나온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무신직공기에 나오게 되는 두 가지 작품 중에 하나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런 것들, 그다음 또 하나 더는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원간섭기에도 우리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은 하나는 삼국유사라든지 또 하나는 제왕문기 이런 작품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말기 하면은 사략, 이재현의 사략 이런 작품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특히 이 네 가지 작품을 좀 묶어서 잘 물어보는 게 좀 주체적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잘 물어보죠. 좀 자주적이다. 이런 형태. 그리고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합리주의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때 지금 위에 나온 건 분명히 삼국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밑에 나오는 내용은 역시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충렬왕 때 한 승려 얘기가 나왔다, 그죠? 일단 역사서술 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는 형식으로 썼는데 민간설화 불교, 그렇죠? 이런 내용 나오는 게 여기 바로 삼국유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하다 이렇게 해서 기편, 거기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1번에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했다. 그렇죠. 이건 나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단군에 대한 내용 나오고 이러는 거니까 요거는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에 삼국사기는 열전만 보더라도 뭐 김유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라 계승의식, 김부식은 경주김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왕족 출신 계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번은 신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3번에 그렇죠. 민족적 자주의식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도덕적 합리주의, 다른 말로 유교적인 합리주의 이런 표현 나오면 이게 바로 이런 도덕적인 합리주의, 삼국사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아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면 2번 문제는 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 보통 이제 정방폐지 이런 표현이 좀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방이라고 하는 거 폐지와 관계되는 사람은 공민왕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셨다라고 하는 좀 틀릴 그런 문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왕위를 한번 좀 뽑아보면은 이제 원종이라고 하는 이 왕 때, 지금 우리 고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종 때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죠. 개경 환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충렬왕, 그 다음에 충선, 숙, 해, 목, 정, 그 다음에 공민왕. 자,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열선, 숙, 해, 목, 정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면 좋겠고, 이 충렬왕 때 많은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 다음 왕이 충선왕 때, 충선왕은 제위가요, 이 충수강하고 충효왕도 마찬가지지만 이 왕자리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크게 두 번씩 이렇게 왕이 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충선왕 때 요때 이제 나름대로 변혁을 한번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정방이라고 하는 이 인사기구 요거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방은 그 이전에 최우라고 하는 무신집권자가 만들었던 게 그게 바로 자기 집 앞마당에 만들었던 게 정방이었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 기구 요거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폐지를 했다가 그리고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사림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림원이 이 정방의 기능을 좀 보완을 해서 뭔가 권력 기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충선왕이 또 왕에서 또 쫓김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을 좀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바짝 하는 그런 기구가 되지만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때 국가에서 어떤 전매, 소금이라고 하는 걸 좀 전매를 좀 나름대로 해서 돈이 되잖아요, 소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때가 바로 충선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공민왕 때 가가지고 이 정방이 폐지가 되는데 또다시 정방이 또 살아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정방이 폐지가 되는 요때인데, 그러다가 또 공민왕이 또 독살당하고 난 다음에 또 정방이 또 살살 부활이 또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왕 때 정방이 또 나타나는데, 그때 또 가서 나중에 또 정방을 일시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성계가 그 정방을 또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방 폐지와 관계된 얘기는 총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방 폐지는 이 2번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충선왕에 대한 내용이다. 자, 제가 강의에서도 이런 걸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자, 1번 한번 볼까요? 만권당을 통해서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자, 이 만권당은 충렬왕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충선왕이 왕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 충숙왕 때, 충숙왕 2년 요때 충선왕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술 토론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선왕 때 나오는 이 만권당, 이 만권당은 충숙왕 때 충선왕이 만들었다. 이거 하나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바꿨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거는 요건 바로 그 앞에 있던 충렬왕 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천령 이북의 영토 기속 문제, 요동정벌 단행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최영하고 우왕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 왕인 공민왕 다음 왕인 우왕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철을 비롯한 원나라 세력, 친원파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게 바로 역시 공민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같은 문제는 약간 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오랜만에 이게 탁 나왔는데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이거 처음 보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작 다 읽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걸 안 물어봤습니다. 자, 역사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거다. 이런 얘기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를 옳지 않은 걸 보겠습니다. 자, 1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사료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볼 때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진위 여부를 좀 가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소설이 하나 있다, 글이 하나 있다 칩시다. 김진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미남이다. 막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김재는 미남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료만 보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또 2중으로 3중으로 계속 인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분명히 틀린 말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사료 이야기 위해서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방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신숙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인물은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신숙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새롭습니다. 그죠? 국조 오레이를 편찬할 때, 훈민정음 편찬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진족 토벌에 앞장섰던, 아니면은 또 하나 더 해동제국기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은 직렬에 또 나오는 일본 갔다 온 기행문, 그게 성종 때 나왔다. 그죠? 하지만 보면 신숙주에 대한 느낌 맞죠? 숙주나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변절의 상징, 친구를 버리고 집현전 학자들을 배신하고 세조 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좀 많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자,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다 맞는 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의 역사냐, 요것만 조금 개념을 잘 잡고 계셨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결정문에 근거해서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말은 거기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면 거기에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해를 빨리 청산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이걸 근거로 해서 실행된 사실이 뭐냐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짧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제일 먼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그다음에 9월 달이 되면은 이때 위쪽에는 소련 군정, 밑에는 미군의 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겠다. 또 한 가지 더는 뒤에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반탁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를 나눠서 이제 통치한다라고 하니까 기간을 딱 나누어서, 그죠? 반탁에 또 나름대로 또 반탁에 반대하는 찬탁이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심각했던 게 바로 46년 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후에 46년 3월부터 해서 5월 달까지에 걸쳐 가지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죠. 자, 이게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결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요때 이제 사고를 쳤던 사람이 또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읍 발언의 제일 중요한 말은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런 내용이 제일 큰 핵심인데요. 단독 정부에 대한 그런 발언, 요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게 7월 달에 만들어지게 되는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이제 여운형하고 김규식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도파입니다. 둘 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이렇게 해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7가지 원칙, 7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또 10월 달에 만들고 이렇게 좀 했는데, 7가지 원칙에서 3조 내용과 4조 내용,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친일파에 대한 이런 문제와 또 하나 더는 농지에 대한 개혁,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되다가 이제 47년도 5월부터 해서 7월 달 요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요게 역시 마찬가지로 결렬이 되게 됩니다. 요때 이제 냉전 체제가 상당히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 유엔에다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 넘어가게 되다가 북한이 유엔에 있는 사람들 단독 정부 세울 때 총 이제 선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 입국을 거부시키죠. 그렇게 해서 유엔 소총회로 다시 또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남한만 단독 정부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니까 가능 지역만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남북 협상하러 김구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죠? 그럼 또 한 가지 더는 제주도의 4.3 사건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게 되고, 나중에 7월 말에 대통령 부통령 뽑고 8월 15일 날 정부 세운다, 막 이런 내용까지 흘러가는 그런 내용.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시험의 기출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 수립과 광복 둘 다 8월 15일이라서 45년 8월 15일, 48년 8월 15일 두 가지 다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건국, 그다음에 광복과 관계된 날이기 때문에 뜻깊은 날이 8월 15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4번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자, 이거와 관계된,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에 근거해서 실행된 거 물어보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다. 요걸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됐다. 거기 건국자가 들어가면은 여운형이라 볼 수가 있고, 이 8월 15일 광복 할 때 원래 이름이 조선건국동맹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여운형이 이때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번에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 총선거 실시된다. 요건 48년 5월 10일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미 군정과 소 군정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45년 9월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서 독립협회와 또 관계된 인물이고, 뒤에 가면 나중에 또 친일파로 바뀐 인물인데, 자, 윤치호가 4에서 5명의 개화당, 중념을 나눴습니다. 개화당이 바로 개화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급진 개화파를 개화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당이라고 하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개화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가 있고 급진 개화파가 있을 때 급진 개화파를 개화당이라 한다. 요걸 이해를 좀 하셨으면은 이 문제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했다.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외인이 여기서 다른 나라 사람인데 매국 배종했다. 자,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성공했었으면은 완전 혁명처럼 될 수 있는 느낌이 좀 들지만 이건 위에 집권층끼리의 어떤 바뀜, 3일 만에 실패한 그런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때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1894년 가보기역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개혁적인 이런 성격이 좀 많이 취약한, 그래서 근현대사나 연표 같은 걸 보시면 84년부터 94년까지는 거의 좀 잃어버린 1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문도 사건이라든지 방공영 사건 이런 거 말고는 큰 사건이 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때 1번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했다. 자, 정동구락부 이건요 어떤 외교와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손탁 호텔 이런 데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최초의 나름대로 이제 근대적인 그런 호텔 개념의 서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손탁 호텔, 독일인이었던 손탁이 만들었던 호텔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이 친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여기에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하시면은 이 구락부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죠. 그래서 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궐 근처에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집들도 있고 이렇게 했던 그곳인데, 여기는 나중에 독립협회와 좀 관계되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차관 도입을, 이번 같은 경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나중에 1894년 그때 내용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차관 도입을 위한 이거와 함께 수신자 파견이 두 가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주로 이제 수심사 같은 경우에는 76년, 그다음에 80년, 그다음에 82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김옥균이 아니라 3차 수신사로 가는 사람이 또 박영효죠. 그러니까 차관 도입은 또 이게 83년에 일본에다가 제주도 업권을 주면서 우리가 돈을 좀 빌려고 했는데 이게 김옥균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은 따로따로 노는 거고, 그리고 차관 도입이 더 뒤에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관 도입하면 김옥균 한번 들어봤어, 이렇게 해서 3번을 좀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자, 정답은 4번이 되죠. 일본 공사관이 이모군란 때 불타고 호리모토라고 하는 교관도 죽임을 당하면서 제물포 조약에서 나름대로의 건물 좀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교동에다가 건물을 좀 짓고, 돈을 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도 지어지고 했는데 이게 갑신정변 때 다시 또 불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가 약간 좀 다소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5번까지 좀 풀어봤는데요. 한번 화면 정리 한번 하고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6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가 아마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약간 용어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혼선을 빚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서로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강화도 조약이 일어날 때가 76년인데 이 숫자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셨고 기본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셨으면 이런 문제는 또 정작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거기 이제 개항기에 체결된 통상조약 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우리가 조율수호조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체결이 될 때 같이 나오게 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조율수호조규 부록이 있고요. 부록. 또 하나 더는 조율무역규칙.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조율통상장정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연도를 한번 좀 잘 보시고, 조율무역규칙의 이 무자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 이게 핵심 내용이 첫 번째로 일본이 무관세로 좀 나름대로 무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와 무제한으로 양곡을 수출해 가지고 간다. 양곡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게 바로 이제 조율무역규칙, 다른 말로 조율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82년도에 가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거 이후에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본하고 맺어지는 게 있고 청하고 맺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미국하고 맺는 거고요. 이 중간에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이모군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좀 맺는 게 있습니다. 자, 청하고 맺었던 게 바로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이고, 자, 그리고 일본하고 맺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제물포조약. 자, 이거와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조일수호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항장의 약 10리, 개항장 10리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약 50리로 확대하고 3년 후에는 100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섹타를 좀 정해놓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속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제물포조약, 이게 일본 공산 불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요건 청나라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지 통상할 수 있는 이런 권한, 양화진이라든지 한성까지 와서 무역할 수 있는 이런 권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최애국 대우,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외국과 맺은 거 좋은 거 자동 업데이트 시켜준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와 함께 하나 더 봐야 될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관세 무역을 좀 하는, 불평등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이런 최애국 대우의 최초가 바로 이거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83년도가 되니까 일본이 그럼 우리도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조일통상장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형태, 이 조율무역규칙을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정, 요게 83년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관세 내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를 해주고, 하나 더 곡식을 들고 가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를 미리 얘기해달라, 한 달 전에. 그래서 이 방공령 조항이 추가되고, 만약에 한 달 전에 통보 안 하면 배상금 내라,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조율통상장정 개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조율통상장정 개정이라고 하지만은 이 조율무역규칙의 개정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에 1번에 조율통상장정 76년 연도 좀 나왔으니까 방공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이거는 83년도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이, 그렇죠, 서울에 한성까지 내지 통상권 이런 거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율통상장정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한 세율이 부과된다. 관세무역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국대국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1899년은 거의 한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하고 청나라 거의 동급으로 가는 그런 한청통상조약이 남도 체결이 됩니다. 대한국 국제 나올 때다. 이런 걸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문제 6번. 1번 내용이 다소 좀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용어가 조금 안 잡혔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7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백제 역사에 대해 가지고 문제로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좀 물어봤는데요. 먼저 이제 건국부터 해서 기원전 18년 온조가 나를 세웠다부터 해가지고 665년 문무왕과 이제 회맹을 했다. 취리산에서 이제 회맹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마지막 수도가 사비인데 사비에 있다가 의자왕이 또 공주로 또 피난을 가거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흥운동들 막 많고 이러니까 요때 이제 취리산 회맹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제가 신라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로 이제 좀 회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요. 거기 1번에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했다. 요런 기틀 마련 요런 얘기가 나오면 이 고이왕이죠. 자, 고이왕은 3세기니까 분명히 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와 요서 산둥 규슈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분명히 근초고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초고왕은 시기상으로 볼 때 4세기 말이죠. 4세기 후반 내용인데 이건 지금 나는 5세기 후반이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걸 분명히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깝네요. 그죠? 틀리신 분들은 3번에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 일부를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뺏겼다. 이 왕이 바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 성왕 얘기였죠. 그렇게 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패배해서 결국 죽는다. 이게 554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55년에 신라가 세우게 되는 비석, 그게 바로 북한산 순수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6세기 중엽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는 맞는 말이다 볼 수가 있고요. 538년 사비천도 요게 바로 성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 4번에 복신과 도침, 우리 복도 흑바람 생각나십니까? 복신, 도침, 흑시상지, 풍. 그렇죠. 이런 풍운동이 사비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부여풍을 또 왕자로 추대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는 역시 라라고 봐주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내용에서 약간 문무왕과 회맹 이런 용어가 약간 좀 낯설어서 그렇지 나머지들은 좀 다 한번 들어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한번 좀 가보면요. 자, 8번에 통일신라의 지금 신분층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신당서, 이제 구당서 뭐 이름들이 있는데 신당서라고 하는 사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자, 노동이 3,000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이 있다. 그리고 소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서 잡아먹는다. 보니까 어떤 노비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병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자, 그리고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 늘리는데 기간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버린다. 이런 사람들, 특히 진골 계열들이 이런 통일신라 말에 많은 모습들을 가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자세히 보세요. 관등 승진에 상하는 아찬까지다. 아찬은 6등급이죠. 신라 총. 그렇죠. 요거 하나 좀 볼까요? 네, 신라 관등을 한번 좀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1등급, 이제 이벌찬 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5등급까지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대아찬 이런 이름이고요. 자, 그리고 6등급 이름이 아찬. 그리고 가다가 이제 9등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9등급이 급벌찬. 그리고 10등급이 11등급과 같이 이름을 보시면 뭔가 남아야 되는 남아. 예, 여기 많이 남아야 되는 대남아. 막 이런 애들이고. 그리고 12등급 이름이 대사. 그리고 마지막 17등급이 조위. 이런 이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있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이벌찬부터 대하찬까지는 진골만 가능한
그런 라인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참부터 해서 급벌찬 여기까지는 진골하고 육두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나마 남아 여기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두품, 오두품, 육두품, 그 다음에 진골 다 가능한 그런 내용이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옷 색깔 한번 좀 보시면은 여기는 색깔이 이제 자색 이런 색깔이고 와인 색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비색. 그러니까 비색은 좀 붉은색 계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붉은 밑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나마 남아 이런 사람들은 또 색깔이 청색.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색깔 자체가 노란색, 황색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비, 푸른색이니까 푸노 이렇게 좀 자비, 푸노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니까 거기에 관등승진에 상하는 아창까지다 이런 얘기 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육두품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당 유학생, 당나라로 가는 유학생의 대부분은 육두품이 제일 많다 보시면 되겠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통일신라 시대 때로 거의 즈음에서는 대부분 굴식 돌박 무덤으로 좀 넘어가는, 아니면 12진상 이런 걸로 좀 넘어가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때 그때 내용이 거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나무 덧널을 만들고 그 위에 넷돌이라고 해서 돌을 한번 쌓고 그 위에 봉토라고 해서 흙을 한번 더 덮는 아주 큰 형태, 이런 것들은 상대 때 유행하는 그런 형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도 그러면 아니고요. 4번에 시급, 전쟁에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 안 그러면은 왕족 이런 사람들 받는 거고, 전장 요게 이제 대농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 기반이 된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아마 우리 기본 강의 좀 잘 듣고 하셨던 분들은 임진왜란의 순서, 잡기 이런 것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보시면 제일 먼저 1592년입니다. 이때 많은 책들에 음력과 양력이 좀 믹스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 양력으로 한번 좀 계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한 23일 이때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터지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우리가 서울이 한 20일 정도 이내에 이제 함락이 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8월 달에 이때 나오는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은 제일 큰 대승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대첩 중에서 이제 옥포해전 이런 것들, 옥포해전 이러면 최초로 또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전투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순신의 전쟁사에 있어서 이제 최초로 승리 거둔 옥포해전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 요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진주 대첩 이런 것들. 진주대첩 하면은 이제 김시민 장군 생각나시죠? 김시민 장군. 진주에서 진주혈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과 관계된 대첩인데 이게 아주 큰 최대 대첩이다. 그죠? 최대. 이순신의 최대 승리. 요게 하객진 전법 나오는 한산도 대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3년 1월 달이 되면은 명나라에 원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2월달 요때 이제 전투를 하다가 평양을 탈환하고 평양을 점령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막 공격해서 막 내려가다가 결국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고립됩니다. 고립이 되었는데 요거를 잘 극복해 가지고 했던 대첩이 바로 행주 대첩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93년 이제 여름 정도 지나서 그때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다시 97년 가가지고 다시 이제 가을 정도 될 때 요때 재란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정류 재란이 됩니다. 그러다가 98년 12월 달에 결국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시험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명량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류재란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정류재란과 전쟁 마지막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철수 명령 받았던 요 시기 때가 바로 명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명량도 한 번씩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도 좀 나오지만 이 휴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쟁 준비를 다시 한다. 그죠? 대표적인 게 훈련 도관 같은 거 다시 리빌딩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바로 요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고군 체제로 이제 개편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휴전 기간 동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한번 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렇죠. 기역, 행주산성 이거는 뒤로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뒤로 좀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니은에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해서 평양성을 탄압했다. 아, 이게 93년 이제 1월, 2월 요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진주 목사 김시민이 왜 대군을 맞았다. 그렇죠. 요게 바로 진주성 싸움. 10월에서 이제 11월에 있었던 이 11월. 그렇죠? 이 진주 대첩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거기 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순신 한산도 대첩 얘기 나왔죠? 아, 그럼 요거네요. 그럼 지금 순서로 우리가 잡아준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한산도 대첩 얘기가 지금 나왔고, 그럼 두 번째 진주 대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세 번째로 이 평양 점령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서 네 번째로 행주 대첩 얘기가 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순서 한번 좀 잡아주면 제일 먼저 디귿이 와야 제일 처음에 리을이 먼저 와야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와야 될 게 디귿이고, 그 다음 와야 될 게 그렇죠. 니은,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까지 하고 조금 끊었다가 우리 또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세필이지만 현물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현물. 몰입애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내필 이상을 거두어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면 이 법 이런 표현이 좀 나왔는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죠? 요게 이 법이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출발했다가 이게 광해군 때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점점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황해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가 숙종 때 가서 좀 되게 되는데 이 대동법은 실시하는 원년이 바로 1608년입니다. 1608년에 광해군 1년에 이때 이제 실시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실시하던 지역이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처음에 실시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다가 이제 강원도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 그리고 이제 황해도로 나름대로 이제 확장이 딱 될 때 이때가 숙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선해법이라고 해서 뭔가 베푸는 이런 이름으로 좀 출발했기 때문에 관청 이름이 선해청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이 대동법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집집마다 내야 되는 특산물인데 요게 공납이 전세처럼 변해버리죠. 공납의 전세와 이런 표현을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박납의 폐단이 상당히 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납을 이제 토지에 따라서 매기는데 요게 바로 1결당 미곡으로 칠 때 한 12두 그런데 쌀만 걷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걸 이제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포목이라든지 삼배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동전 내는 지역도 있고 쌀 내는 곳도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 현물들을 받은 거를 이 공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용상인 국가허락 상인한테 줘서 그걸 물건 사게 이렇게 좀 만들게 되니까 상공업이 많이 번성하게 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이 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은 거기에 1번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죠? 자, 1결당 12두다. 기억하시고 처음 경기도에서 시행될 때는 광해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왕실에 대한 진상. 그러니까 별공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은 항상 매년 내는 상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선해청. 그렇죠. 이런 이름이 나왔죠. 이런 이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우리가 10번까지 좀 풀어봤고요. 계속 이어서 11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